75세 호텔 제국의 황제인 내가 호텔을 시찰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송지혜가 한 청소부를 괴롭히는 것을 본 순간 그 청소부의 얼굴에서 30년 전 사라진 내 딸 은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철썩. 지혜의 손이 청소부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든 그 얼굴을 본 순간 말입니다. 동그랗고 순한 눈, 작은 코, 얇은 입술. 30년 전 12살에 놀이터에서 사라진 내 딸 은서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 딸이 30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걸까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내 딸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로얄 호텔. 30층 높이의 이 웅장한 건물은 내가 30년간 일궈온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나는 정기 시찰을 위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부러지지 않은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15층 로얄 스위트부터 둘러보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내 오른팔 역할을 해온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예고 없이 각 층을 돌아보자. 내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12층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층 복도를 걷던 중 한 객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침대 시트에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날카롭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 내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김 부장과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그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훤히 보였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며느리 지혜가 앞치마를 두른 청소부를 향해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제대로 못하면 나가라고. 철썩. 그 소리가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청소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는 순간 내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표정. 시간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12살에 사라진 딸. 은서의 얼굴이 내 눈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순한 눈, 작은 코, 얇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은서야.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왔던 그 이름이 김 부장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소리를 들은 지혜가 방 밖을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지혜가 급히 청소부를 일으켜 세우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청소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직원이 실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저렇게 때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나는 청소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42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지적장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표정, 몸을 움츠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린 은서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직원 이름이 뭐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청소부로 일한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놀이터에서 사라진 12살 은서.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성. 미영 씨, 고향이 어디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김 부장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김미영이라고 불린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내 딸 은서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내 뇌리를 스쳤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내 딸이 바로 여기 내 호텔에서 내 며느리에게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을 말입니다. 당시 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수정과 두 아이, 12살 은서와 10살 준혁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내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은서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로 외출했고 수정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집 앞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너무 높이 타지 마. 수정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은서가 해맑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수정이 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수정이 빨래를 다 널고 내려왔을 때 놀이터는 비어 있었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집에 돌아왔을 때 들린 수정의 절규는 지금도 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함께 찾기 시작했지만 은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급히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최악의 상황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남자 둘이 내려서
은서에게 다가가는 걸 봤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탕을 준다고 하더니 같이 가자고 하던데요.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서의 순수함을 이용한 유괴였습니다. 내 딸의 착한 마음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부터 내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동네를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TV에도 나갔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동수 맞지? 변조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이 수화기를 쥔 채 떨렸습니다. 딸 찾고 싶으면 돈 준비해 1억 원.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다치지 않았죠? 내가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연락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영영 못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4년 당시 1억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모두 동원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준비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찰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은밀히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당일 밤 한강 여의도 공원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가방에 든 현금 1억 원을 들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들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지만 은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가져왔나?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먼저 딸을 보여주세요. 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돈부터 줘. 확인하고 딸 데려올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범인들은 당황했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자식이 경찰을 불렀어. 그들은 차에 뛰어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뒤쫓았지만 복잡한 도심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범인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6개월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은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수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수정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은서를 찾아줘요. 우리 딸을 꼭 찾아줘요. 수정이 병상에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꽉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찾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수정은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어린 준혁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누나는 어디 갔어요? 누나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은서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5월 15일이면 나는 혼자 그날의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그곳에 서서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못 찾아서 미안하다. 그런 내게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나는 서재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은서의 12살 생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은서가 맞아. 사진 속 은서와 오늘 본 청소부의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순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은서를 찾았어. 우리 딸을 찾았다고.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딸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그리고 며느리가 왜 딸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가 정말 내 딸 은서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 가슴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딸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일찍 오셨습니까? 김 부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 청소부 말이야. 김미영이라고 했지? 내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관심을? 그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김 부장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김 부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 손이 떨려서 서류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김미영 직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내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 김미영, 나이 42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근무 시작일 2019년 3월, 보증인 송지혜 부지배인, 특이사항 지적장애 3급. 보증인이 지혜라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네, 송지의 부지배인이 직접 추천해서 채용된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혜고아라고 하네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혜고아라는 말이 딸의 30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지? 오늘은 10층 청소 담당입니다. 나는 즉시 10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용품을 끌고 다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김미영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고개를 숙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은서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내 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청소를 할 때 혼자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노래는 30년 전 은서가 즐겨 부르던 동요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우리 은서가 맞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네. 네. 김미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반응마저 어린 은서와 똑같았습니다. 어제는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목이 마르면 물 좀 드실래요? 나는 들고 있던 물병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물을 마신 후 병을 다시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DNA 검사를 할 수 있겠어. 미영 씨는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친부모님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산에서 주워왔다고 하셨어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주워왔다는 말은 아마도 유괴범들이 버린 것을 누군가가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김미영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지혜 언니가 데려왔어요. 일자리가 있다고. 그 순간 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왜 이 여성을 호텔로 데려온 걸까? 혹시 지혜가 김미영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지혜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지혜 언니가 찾아와서 일하자고 했어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뭐 하고 있어? 지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네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일을 너무 천천히 해서 지도하고 있었다. 아, 그러세요. 아버님, 회의실로 가시죠. 오늘 중요한 보고가 있어요. 지혜가 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김미영을 내게서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러냐? 나는 지혜를 따라가면서도 김미영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혜는 계속해서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김미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김미영이라는 직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그 직원은 좀 특별해요.
지적장애가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지혜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던데. 네,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그래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혜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나는 바로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오게. 내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30분 후, 김 부장이 내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걸 DNA 검사해줘. 나는 김미영이 마셨던 물병을 건넸습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요? 응. 그리고 내 DNA와 비교해주게. 김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직원이 내 딸일 가능성이 높아. 김 부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모셔온 회장이 찾던 딸이 바로 호텔 청소부였다니?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은서라면 3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을지, 그리고 지혜는 왜 은서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내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은서가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이틀 후 김 부장이 집으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과지를 펼친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확률 99.99%. 정말 우리 은서야. 나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간 견뎌온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김 부장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 머릿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은서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찾으신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왜 은서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혹시 지혜가 은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 지혜가 김미영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송지의 부지배인이 한상민 총지배인과 불륜 관계입니다.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둘이 회장님의 호텔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조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혜와 상민은 3년 전부터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고, 내가 나이가 들면 경영권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미영 씨를 데려온 것도 이들의 계획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 씨를 이용해서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내 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조사해봐. 더 자세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저녁 나는 호텔에 남아서 지혜와 상민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회장실에 남아 호텔 내부 CCTV를 체크했습니다.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지혜와 상민이 상민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사무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김미영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상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30년 전 일을 알아챌 리가 없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전 일이라니. 혹시 이들이 은서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우리가 김미영을 데려온 이유를 기억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였잖아. 그래. 혹시 모를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할 방패막이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다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방패막이 얘기를 하고 있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들었어.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준혁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김미영까지 이용하고 있었구나. 상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닥쳐! 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뭐야? 김미영과 무슨 관련이 있어? 지혜와 상민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알아내겠어.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김미영을 데려온 건 맞아요. 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회장님께서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으시면 경영권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야? 김미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바보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네? 내 딸이야. 30년 전에 사라진 내 딸 은서야. 지혜와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까지 했어. 김미영은 내 딸 강은서야. 상민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지?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했다는 거지? 5년 전에 김미영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름은 모르지만 30년 전에 어떤 아이를 유괴했는데 산에 버렸다고 했어요. 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산에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김미영이 회장님 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 딸을 이용하려고 데려온 거구나. 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내 딸을 또다시 이용하려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지혜와 상민이 내 딸을 이용해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고, 동시에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 일로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혼자서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세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빨리 와. 내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40세의 준혁은 나를 닮아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혁아, 앉아라. 내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30년간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준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나 얘기세요? 그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너 누나 기억하니? 어렴풋이요. 병으로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준혁아, 누나는 죽지 않았어. 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는 유괴당했던 거야, 12살 때. 나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말 한마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그럼 누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찾았어.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그게 나는 망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뭐라고요?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5년째 일하고 있어. DNA 검사까지 했는데 확실해. 준혁은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호텔에서 누나를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몰랐지? 왜 알아보지 못했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30년이나 지났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혁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뭔데요? 지혜가. 나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배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지혜가 뭐요? 지혜가 한상민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준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누나를 이용해서 우리 호텔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아,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버지가 잘못 본 거예요. 지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내 아내도 모르겠어요? 준혁아, 진정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준혁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준혁아, 어젯밤에 내가 직접 들었어. 둘이 누나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방패막이요?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누나를 데려왔다고 했어.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나를 매일 괴롭히고 있어.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설마 내가 직접 봤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누나가 자신의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혁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나를 구하는 거야. 누나를 구한다고요? 지혜와 상민이 누나를 계속 이용하려고 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누나를 호텔에서 나오게 해야 해. 하지만 지혜가 가만히 놔둘까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준혁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그럼 믿어지겠지. 어떻게요? 내일 호텔에 가서 지혜와 상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 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 준혁아. 하지만 아버지, 응? 만약 정말 지혜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는 누나를 선택해야 해. 가족을 선택해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싫었지만 동시에 30년 만에 찾은 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가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를 보며 아버지의 말이 정말일까 의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 무슨 일이셨어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준혁은 그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짓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는 준혁에게서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로비에서 준혁은 지혜를 찾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해하신 게 아닐까. 준혁이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지혜가 한상민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웠고 상민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엘리베이터는 모두 사용 중이었습니다. 준혁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을 때 지혜와 상민은 상민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끝났나? 상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른뿐만 아니라 아직 김미영이라는 카드가 있잖아? 하지만 회장이 그 여자가 딸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혹시 모르잖아.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누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 준혁은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누나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도 준혁과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이 어떤 기분일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김미영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방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 전 어린 누나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한 눈빛, 수줍은 미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에요. 이영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할머니랑 산에서 살았어요. 그전 기억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주워왔다고 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누나가 맞았습니다. 이영 씨, 혹시 놀이터 기억나요? 그네 타던 거 그네, 김미영의 눈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그네,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나쁜 아저씨들이 사탕 준다고. 그 순간 김미영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준혁이 다급히 달랬습니다. 이영 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그때 멀리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거기서 뭐해? 지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 왜 여기 있어요? 지혜가 남편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로 들렀다가 우연히 미영이 때문에 불편하셨죠? 얘가 좀 모자라서. 지혜가 김미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준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다른 층 청소나 가서 해. 네. 김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요. 준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영 씨,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커피 한 잔 해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직원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지만 미영이는 좀 특별한 경우라. 뭐가 특별해? 준혁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일반인과 대화하기 어려워요. 같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겠어. 지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 씨, 내일 1층 카페에서 만나요. 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영이 떠난 후 지혜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그 직원에게 관심을? 그냥 불쌍해서.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 그 직원이 오해할 수도 있고. 준혁이 아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혹시 그 직원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지? 뭔 소리예요. 제가 왜 직원을 괴롭혀요. 그럼 다행이고. 준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혜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님이 그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셔서. 준혁이 지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숨기는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무슨 숨기는 일이요? 저는 아무것도.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확인했어요. 어땠니?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니기를 바랐던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혜와 상민이 불륜 관계인 것도, 누나를 이용하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제 믿겠지? 예, 그리고 내일 누나와 만나기로 했어요. 조심해라. 지혜가 방해할 거야. 알고 있어요. 준혁아, 이제 누나를 구해야 해. 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내 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준혁은 약속대로 1층 카페에서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텔 회장실에서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30년 만에 남매가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은서가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영 씨, 여기에요. 준혁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아, 네. 은서가 준혁 앞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커피? 아니면 다른 거? 아무거나요. 그럼 따뜻한 코코아 어때요? 좋아요. 준혁이 코코아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은서가 좋아했던 음료였습니다. 30년 전 어린 은서가 코코아를 마시며 행복해하던 모습을 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어제 무서워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은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도 은서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영 씨,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언니가 가끔 화내요. 어떻게 화내요? 때려요. 그리고 못났다고 해요.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때려요? 일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영 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때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준혁이 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영 씨, 혹시 어릴 때 가족 기억나는 거 없어요? 가족? 네. 엄마나 아빠, 형제 같은. 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동생이요?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보다 작고 착한 동생. 그 동생 이름 기억나요. 준혁인가.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 네, 제가 그 동생이에요. 강준혁이요. 은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누나는 강은서고, 저는 강준혁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매예요? 네, 누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나도 CC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은서가 처음으로 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누나. 정말 내 동생이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계세요. 누나를 30년 동안 찾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네, 호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아요. 누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때 카페 입구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가 화난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영 씨랑 커피 마시고 있어. 이영아, 너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지혜가 은서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은서가 일어나려 했지만 준혁이 막았습니다. 잠깐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이야기요? 개인적인 이야기. 지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혁 씨, 이 직원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오해? 준혁이 일어서며 아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만하라는 거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모르겠는데요. 내 누나야. 30년 전에 실종됐던 강은서. 지혜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DNA 검사까지 했어. 확실해. 은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상민과의 불륜도 다 알고 있어. 준혁 씨, 경영권을 노리고 누나를 이용하려던 계획도 알고 있어. 지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누나를 괴롭히지 마. 준혁 씨,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때 카페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나를 반겼습니다. 은서야. 내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예요? 은서가 망설이더니 내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은서. 내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준혁이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준다. 회장님, 호텔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지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상민도 마찬가지야. 내일까지 사표 내고 나가게 해. 그리고 준혁아, 네. 아버지, 이혼 수속 밟아라.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집에 가자. 네. 아빠, 우리 가족이 30년 만에 완전히 재결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커요. 은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은서야.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거실에 앉은 은서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30년간 좁은 곳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 넓은 집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은서야,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말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그래. 아빠가 만들어 줄게.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혁은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어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은서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거실, 여기서 아빠랑 텔레비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나가 항상 아빠 무릎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누나가 제일 좋아했던 게 뽀뽀뽀였어요.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뽀뽀뽀. 기억나요. 정말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뽀뽀뽀 노래도 기억났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 왜 울어요? 준혁아.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때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우와, 냄새 좋아요. 은서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요리 정말 잘하나 봐요. 그럼요. 누나 없을 때 혼자 많이 연습하셨어요. 30분 후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어. 은서야, 네. 아빠, 은서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제가 그동안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간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아빠랑 준혁이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서에게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내가 2층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은서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거든요. 은서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준혁아,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고맙다. 돌아와줘서. 우린 은서의 방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와 상민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일단 호텔에서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송지혜 부지배인과 한상민 총지배인을 즉시 해고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사적인 이유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지혜와 상민은 그날로 짐을 싸고 호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상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김미영 때문이야. 지혜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준혁과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도 못 받겠네. 잘못한 쪽이 우리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습니다. 한편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인분이 동의하실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럼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네. 저를 용서할 수는 없나요? 누나까지 괴롭힌 걸 용서할 수는 없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렇게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은서와 내가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왔구나. 네. 아버지, 어떻게 됐어? 이혼 마무리됐어요. 그래, 잘했다.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꽃이 예뻐요. 그래요. 누나, 앞으로 매일 이렇게 꽃 보며 살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정말 행복해요. 은서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누나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강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지혜와 상민을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 부장, 변호사 선임해줘. 네, 회장님. 내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금 폭행 그리고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30년간 실종 상태였다가 발견된 케이스군요. 네, 그리고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분을 알고도 괴롭힌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호텔 CCTV를 확보했습니다. 지혜가 은서를 때리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는 확실하겠네요. 감금죄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지혜와 상민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단지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이에요. 지혜가 변명했습니다. 폭행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기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은서의 숙소를 수색한 결과 그녀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에요. 검사가 현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네요. 또한 지혜와 상민의 휴대폰에서 은서를 이용한 계획을 논의한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미영을 이용해서 회장을 압박하자 혹시 모를 때 방패막이로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사기와 협박 혐의도 입증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나와 준혁, 그리고 은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지혜와 상민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송지혜, 한상민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감금죄, 폭행죄, 사기죄, 협박죄. 첫 번째 증인으로 은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나는 딸이 떨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맞았나요? 뺨도 맞고 발로 차이기도 했어요. 왜 맞았나요? 일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은서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허락받고 나가야 했어요. 만약 허락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됐나요? 더 많이 맞았어요. 지혜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판사가 지혜의 변호사를 제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제 딸 강은서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나요? 네, 99.99% 일치합니다. 변호인은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지혜와 상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지혜가 은서를 때리는 장면이 법정 모니터에 재생되자 방청객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질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지혜와 상민의 최후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지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지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을 알고도 계속 괴롭힌 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송지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지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상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상민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간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은서야. 네. 아빠.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준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의가 승리했어요. 정의가 뭐예요? 은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법정을 나서며 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딸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서야, 이제 정말 자유야.
자유가 뭐예요, 아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매일 아빠랑 준혁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은서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준혁과 함께 영화를 보며 늦었지만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텔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은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자. 어느 날 아침 내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아빠? 엄마한테 가는 거야.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응, 엄마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 나는 은서와 준혁의 손을 잡고 아내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은서를 데려왔어. 나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어. 은서도 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은서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아빠랑 준혁이가 저를 찾아줬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서가 내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너를 찾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시다가 아프게 되셨어. 제가 빨리 집에 왔으면 엄마가 안 아프셨을까요?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은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가정교사와 함께 기초학습을, 오후에는 나와 함께 정원 탁구기를 했습니다. 한 달 후, 은서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봐요. 제 이름 썼어요. 강은서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은서가 자랑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은서. 이제 준혁이 이름도 써볼게요. 은서가 연필을 잡고 준혁의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누나, 정말 잘 쓰시네요. 고마워. 준혁아. 정원에서는 은서가 직접 선택한 장미와 할미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기른 꽃들이에요. 정말 예쁘게 피었네. 매일 물도 주고 말도 걸어줬어요. 말도 걸어줬다고? 네. 예쁘게 자라라고 했어요. 나는 딸의 순수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지혜가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어요. 준혁이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누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써 있어요. 은서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은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은서가 말했습니다. 지혜 언니도 불쌍해요. 뭐라고? 감옥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나와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야, 지혜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해. 네.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벌받고 나면 용서해 줘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전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서가 정말 착하게 자랐어. 고마워. 여러분, 오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